네, 안녕하십니까. 제8회 기술과 법 트렌드 웨비나 개정 벤처기업 투자 법령의 이해를 맡게 된 법무법인 린의 서보미 변호사입니다. 금일 진행될 목차를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개정 벤처투자법 요약을 설명을 드릴 건데요. SPC의 허용을 중심으로 발표를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진행을 하고요. 두 번째로는 벤처기업 투자 유치와 경영권 보호 전략에 대해서 저희 법무법인 린의 길지영 변호사님께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로 개정 벤처 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요약 SPC 허용을 중심으로에 대해서 발표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발표 주제이고요. 개정 벤처 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은 요약해서 벤처투자법이라고 하는데요. 이 개정 요약에 대한 발표를 맡게 된 전 법무법인 린의 서보미 변호사입니다. 저는 린에서 주로 M&A와 금융 그리고 TMA 분야, TMT 분야의 파트너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투자회사 사내 변호사로도 재직한 경험이 있어서 금일 발표를 맡게 되었습니다. 오늘 살펴보니 다양한 회사의 그 사내 변호사분들과 또 임직원분들께서 신청을 해주셨더라고요. 많은 관심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요 금일 발표 이후에도 개정안의 구체적인 안이 나오는 대로 저희가 추가적인 후속 발표를 진행할 예정이니까요.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금일 저의 발표 목차입니다. 우선 이번 벤처투자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벤처투자법 개정안 중에서 특수목적회사, 즉 SPC 설립 허용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 보다 자세히 말씀드린 후에 마지막으로 근본 벤처투자법 개정안의 시사점에 대해서 간략히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벤처투자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벤처투자법 개정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기에 앞서서 간단히 어떻게 이 법이 시행되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존의 벤처 투자에 관한 법률은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약칭해서 중소기업 창업법과 그리고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약칭해서 벤처기업법에 나누어서 규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 중에서 중소기업 창업법에는 주로 중소기업 창업 투자회사, 즉 소위 VC라고 일컬어지는 회사들에 관한 규정이 있었고요. 그리고 창업기획자들, 소위 엑셀러레이터, 그리고 중소기업 창업투자조합, 즉 창투조합이나 창투펀드에 관한 내용들을 규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벤처기업법에는 한국벤처투자조합, 즉 KVF와 개인투자조합에 관한 규정들이 있었습니다. 중소기업 창업법과 벤처기업법 규정들이 서로 준용하는 규정들이 좀 많았습니다. 그런데 벤처투자가 점점 활기를 띠게 되면서 그 벤처투자에 관한 사항을 좀 체계적으로 정리를 해서 규정할 필요성이 좀 대두가 되었고요. 그에 따라서 2020년도 8월 12일자에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즉 현행 벤처투자법이 시행이 되었습니다. 이로써 중소기업 창업법과 또 벤처기업법의 산지에서 규정되어 있던 그 벤처투자에 관한 내용들이 벤처투자법에 좀 잘 체계적으로 규정이 되게 되었습니다. 근본 벤처투자법 개정안은 2023년 6월 13일자에 국무회의에서 일부가 개정 의결된 내용들이고요. 그리고 주요 내용은 선진 벤처 금융기법을 도입한다. 그리고 투자 규제 완화에 관한 내용들입니다. 2023년 6월 20일자에 개정안이 공포가 되었고요. 이 개정안이 2023년 12월 21일자에 본격 시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제도 시행에 앞서서 하위 법령인 벤처투자법 시행령 등이 정비될 예정입니다. 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어서 벤처투자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 먼저 간략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벤처투자법상 창업투자회사의 명칭이 변경이 됩니다. 기존의 창업투자회사, 저희가 소위 창투사라고 불리던 명칭이 변경 후에는 벤처투자회사로 변경이 됩니다. 두 번째로는 복합 벤처 금융기법의 근거가 마련이 되었습니다. 첫 번째로 기업 가치 산정이 어려운 초기 스타트업의 투자 유치를 위한 방안으로서 조건부 지분 전환 계약 제도가 도입이 되고요. 두 번째로 저금리 융자와 신주 인수권을 결합하는 방법으로 스타트업의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투자 조건부 융자 제도가 또 신설이 되게 됩니다. 세 번째로는 벤처 투자 조합의 대규모 투자 자원 확보를 위해서 특수 목적 회사, 즉 SPC 설립 근거가 마련됩니다. 이 제도들을 통해서 투자와 융자를 복합적으로 적용이 가능하게 되어서 복합 벤처 금융기법의 도입이 이제 가능해지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투자 규제 완화에 관한 내용들인데요. 첫 번째로 인수합병 기금, 즉 M&A
펀드의 경우에는 신주 투자 의무가 좀 폐지가 되고요. 그리고 아울러서 벤처 투자 회사 겸용 창업 기업자에 대해서는 그 기존에 벤처 투자 회사와 또 창업 기업자에게 이중으로 적용되던 그 의무들이 있었습니다. 그 의무들을 하나로 정리하는 듯 투자 규제가 완화됩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각 벤처기업법 개정안의 각 내용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조건부 지분 전환계약 제도 도입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 제도는 초기 스타트업의 경우에는 기업 가치 산정이 좀 어렵다는 점을 감안해서 투자자가 처음에는 스타트업들에게 대출을 해주었다가 이후에 스타트업의 기업 가치 산정이 가능해지는 시점에 이를 지분으로 바꿔서 보유하는 방식을 가능케 하는 제도입니다. 구체적인 방법은요. 우선 투자자가 스타트업에 대출을 먼저 해주되 향후 스타트업이 투자 유치에 성공을 해서 기업 가치가 산정되게 되면 이 투자자는 스타트업으로부터 전환 사채를 발행받아서 지분으로 전환을 할 수 있고요. 근데 만일 스타트업이 투자 유치에 실패하게 되는 경우에도 그 대출 계약에 따른 원리금을 상환받을 수 있습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피투자 회사의 스타트업이 투자 유치에 성공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을 하더라도 대출 계약에 따른 원리금 상환은 받을 수 있는 일종의 안전장치가 마련되는 것이어서 보다 안정적인 투자가 가능해지는 면이 있고요. 스타트업 입장에서도 투자 활로가 다양해지는 이점이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개정안 두 번째는 투자조건부 융자제도 신설에 관한 내용입니다. 투자조건부 융자제도는 초기나 중기 단계 스타트업이 후속 투자를 받기 전까지 직면하게 되는 자금 융통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그 목적으로 도입되는 제도인데요. 스타트업이 저금리 융자를 조달받을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방법을 살펴보면 먼저 금융기관은 초기 내지 중기 단계 스타트업에게 저금리로 융자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대가로 스타트업으로부터 그 신주 인수권을 부여받습니다. 이후에 스타트업이 VC 등으로부터 후속 투자를 유치를 하게 되면 그 금융기관은 해당 후속 투자금으로 기존의 융자금을 상환받는 구조입니다. 금융기관으로서는 신주 인수권을 부여받는 만큼 그 스타트업들에게 저금리로 융자를 하도록 하고요. 또 스타트업의 경우에는 신주 인수권을 부여하는 대신에 금융기관으로부터 또 저금리로 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인데요. 이때 후속 투자금으로 금융기관에 융자금 상환을 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후속 투자를 받는 그 VC와 또 저금리 융자를 하는 금융기관 간에 상호 연동을 해서 그 융자 정보와 투자 심사 정보를 교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마련될 예정입니다. 이 제도 도입을 통해서는 기대되는 바가요. 그 우선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을 통해서 정책 융자를 통해서 투자조건부 융자 전용자금 500억 원 규모를 시범 운영할 예정이라고 하고요. 이후에 기타 공적 기금과 민간 금융기관으로 또 제도가 확산되도록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으로 네 번째는요. 중소기업 창업투자회사 명칭 변경에 관한 내용입니다. 앞서 간단히 말씀드린 것처럼 현행 벤처투자법상에는 중소기업 창업투자회사, 즉 창투사라는 명칭이 있는데요. 이것이 개정안으로서 벤처투자회사로 변경이 됩니다. 현행 벤처투자법 제2조 제10호의 이 명칭 정의에 대해서 뭐라고 기재가 되어 있냐면 벤처투자를 주된 업으로 하는 회사로서 제37조에 따라 등록한 회사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정의 규정에 따른 주된 업무 내용, 즉 벤처 투자를 업으로 한다는 것과 일치를 시키기 위한 것이 명칭 변경 이유의 하나이고요. 그리고 또한 창투사가 운용하는 조합의 명칭이 그 현행 벤처투자법상의 벤처투자조합 인정을 고려해서 일관성을 부여하기 위한 목적이 또 하나입니다. 2023년 12월 21일부터 창투사에서 벤처투자회사로 명칭이 변경된다는 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인수합병 기금, 즉 M&A 벤처 펀드의 규제 완화에 관한 주요 내용입니다. 현행 벤처투자법상에는 벤처투자조합, 즉 벤처 펀드의 투자 의무 관련 조항이 규정되어 있는데요. 즉 벤처투자법 제51조의 벤처투자조합의 투자 의무에 관한 내용들이 규정되어 있고 동법 시행령 제35조에 이제 관련 내용들이 하위 법령으로 위임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벤처투자법 제51조는 벤처투자조합 출자 금액에 따른 의무 투자 비율 산정에 관한 내용에 관해서 규정을 하고 있고요. 이를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하위 법령인 그 벤처투자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르면 벤처투자조합은 결성 이후 3년 내에 출자금의 40% 이상을 그 벤처기업의 신주에 투자를 해야 한다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장법인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20%를 초과해서 투자할 수 없다고
현행법은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와 같은 의무를 위반하는 벤처 투자 조합에 대해서는 등록 취소 처분 등이 내려질 수도 있다고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이 같은 규정 때문에 벤처 투자 조합 형태의 M&A 펀드가 만일 조성되는 경우에도 그 운용 자산의 40% 이상을 신주에 투자를 해야 되고 또 상장사에는 20% 이하로만 투자가 가능했습니다. 이게 뭐가 문제되는가 하면 그 일반적으로 M&A 펀드는 그 약정 총액 전액을 구조에 투자하는 형태로 운용이 되게 되어 있는데요. 벤처 투자법상 M&A를 목적으로 그 조성된 벤처 투자 조합의 경우에는 그 앞서 살펴본 법령상의 제약 때문에 구주로 투자하는 형태 외에도 별도로 신주 투자를 해야 하기 때문에 또 신규 딜을 따로 발굴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상장사 투자 비율 제한도 있어서 일반적인 M&A 목적의 펀드 성격과는 맞지 않는다는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그래서 근본 벤처투자법 개정안은 우선 M&A 벤처 펀드의 인수 대상 기업 지분 매입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이 담겼고요. 이를 위해서 현행 법령상 40% 이상 신주 투자 의무를 규정한 내용을 완화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추후에 하위 법령 개정을 통해서 신주 투자 의무 규제 폐지를 추진하겠다라고도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상장법인을 통한 인수합병 이용이 하도록 M&A 벤처 펀드의 경우에는 현행 20% 이하까지만 상장법인을 투자할 수 있는 제한도 완화하겠다고 하고요. 그리고 추후 구체적인 투자 비율은 이제 시행령에 명시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으로 벤처 투자 회사 겸용 창업 기획자에 대한 이중 의무 회소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 개정안은 기존의 벤처 투자 회사에 대한 규제와 또 창업 기획자에 대한 규제가 그 이중으로 적용되던 그 벤처 투자 회사 겸용 창업 기획자에 대한 그 투자 의무와 또 행위 제한 의무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 표에서 살펴보시면은요, 우선 투자 의무 완화에 관한 내용들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 기존의 창업 기획자의 경우에는 초기 창업 기업에게 40% 이상을 투자해야 하는 투자 의무가 있었고요. 그런데 초기 창업 기업 투자 목적의 벤처 투자 조합을 1개 이상 보유하여 운용을 하게 되면 그 의무를 이행하는 것으로 본다는 내용이 추가되어서 그 규제가 좀 완화되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행위 제한 완화에 관한 것인데요. 기존의 법령상의 창업 기획자에게 적용되는 제한을 완화하겠다는 것이고요. 기존에는 그 창업 기획자의 경우에는 사모펀드 결성도 불가능하고 또 벤처 투자 회사의 주식 취득도 안 되고 창업 기획자가 직접 선발 보유한 초기 창업 기업 이외에는 그 경영 지배 목적의 투자, 즉 지분 50%를 초과하는 투자가 불가능했습니다. 이와 다르게 벤처 투자 회사에는 해당 행위 제한이 없었는데요. 근본 개정안으로서 결과적으로 그 벤처 투자 회사 겸용 창업 기획자의 경우에도 그 창업 기획자에게 적용되던 행위 제한 규정을 전부 폐지를 했습니다. 즉 벤처 투자 회사 겸용 창업 기획자의 경우에도 그 일반적인 벤처 투자 회사와 동일하게 사모펀드 결성도 가능하고 또 인수합병 목적으로 이제 다른 벤처 투자 회사의 주식 취득도 가능해졌고요. 그리고 7년 이내로 해서 중소기업에 대한 경영지배 목적으로 투자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이 담겼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여기까지 개정안에 대해서 간략히 살펴봤고요. 다음으로 벤처투자법 개정안행 중에서 그 특수 목적 회사 즉 SPC 설립 허용에 관한 주요 내용에 대해서 보다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본 벤처투자법 개정안에는 벤처투자조합의 투자자원 차입을 위한 특수 목적 회사 즉 SPC 설립 허용에 관한 내용이 담겼습니다. SPC를 활용한 구조화는 주로 그 사모투자 즉 P에서 썼던 방식인데요. 경영 참여형 사모펀드가 별도로 SPC를 설립을 하고 이를 통해서 외부에서 자금을 차입을 해서 투자 금액을 대규모로 집행 가능하게 했던 그 레버리지 투자 방식입니다. 현행 벤처 투자법상의 벤처 투자 조합은 그 위 앞서 설명드린 그 사모펀드와는 달리 그 대출을 통한 레버리지 투자가 허용되어 있지가 않았습니다. 근본 개정안에는 벤처 투자 조합이 금융기관 차입이 가능한 특수 목적 회사 즉 SPC를 설립해서 SPC의 출자금과 또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차입 재원을 합친 그 대규모의 투자금을 통해서 그 스타트업에 대한 후속 투자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근본 SPC 설립에 관한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서 우선 벤처 투자조합이 100%를 출자한 특수 목적 회사에 대한 금융기관 대출을 보증하려고 그 기술 보증 기금의 투자 매칭 보증 프로그램이 운영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결과적으로 벤처 투자조합의 SPC 설립이 가능해지면서 그 벤처 투자에도 SPC를 활용한 외부 차입이 또 가능해지고요. 그리고 대규모 투자를 통해서 스타트업의 스케일업과 벤처 투자 회사들의 다양한 투자 구조가 설계가 가능해지는 이점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으로
그 기존에 논의가 있었던 내용인데요. 사실 그 벤처투자법상의 특수목적 회사 설립 도입은 2020년도 8월에 벤처투자법이 신설되었을 때에도 논의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 화면에서 보시는 표가 그 당시 논의의 내용이고요. 그 당시 논의된 내용을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SPC에 관한 등록 운영 요건에 관한 내용들이고요. 투자 목적 회사는 자기 자본의 300% 이내로 사입이 가능하도록 사입 한도를 정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벤처 투자 조합이 단독으로 투자 목적 회사 지분의 100%를 보유해야 한다라고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투자 목적 회사에 대한 출자금은 조합 약정 총액의 40% 이하만 가능하도록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이건 지금 현행 그 법에 담긴 거는 아니고요. 이제 개정안에서 이제 하위 법령으로 규정할 내용들이 있을 겁니다. 다음으로 살펴보시면은 그 벤처투자법상의 투자목적회사 신설은 그 법 제51조의 2로 새로 신설이 되는 것이고요. 여기에서 이제 벤처투자조합의 투자목적회사에 관한 내용을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화면에 보이는 것이 해당 조항입니다. 그 간략히 보시면은 우선 벤처투자조합이 설립한 투자목적회사는 상법상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여야 한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벤처투자조합이 단독으로 100% 출자할 것, 이런 내용은 동일하게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상근 임원을 두거나 직원을 고용하지 않고 본점 위에 영업소를 설치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투자 목적 회사를 설립한 벤처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 즉 GP에게 회사 재산의 운용을 위탁할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그 외 사항은 이제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어서 추후 입법되는 하위 법령을 좀 지켜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참고로 이 제도 도입은 그 유동성 한계에 몰린 스타트업들에게 활로를 제시해 줄 수 있는 방안으로 M&A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창업자 투자자 입장에서는 투자금 회수 즉 엑시트를 할 수 있는 길이 좀 수월하게 열릴 수 있고, 또 인수자 입장에서는 성장성 높은 스타트업을 합리적인 기업 가치에 인수하게 되는 경우에 향후에 이제 경기 회복기에 이를 재매각해서 자본 이득을 노려볼 수 있다는 이점이 있겠습니다. 기존에는 벤처 투자 펀드 규모가 미미해서 자금력이 필수인 그 M&A 시장에서 좀 걸림돌로 작용을 했었습니다. 즉 국내 벤처 캐피탈이 운용하는 벤처 펀드 규모가 평균 약 300억 원 정도라고 하는데요. 이거를 상장사의 비율을 하면은 시가총액 한 350억 원 미만의 한 스몰캡, 즉 소형주도 인수하기 어려운 규모였습니다. 그 아까 살펴본 것처럼 벤처 투자법 개정에 따라서 M&A 벤처 투자 펀드에 대한 신주 투자 의무가 좀 완화가 되고, 또 벤처 투자 조합의 SPC 설립이 허용돼서 대규모 자금 차입이 가능해지면 자금에 대한 차입 매수를 통해서 스타트업 M&A 시장이 좀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순서로 넘어가겠습니다. 근본 벤처 투자법 개정안의 시사점에 대해서 간략히 짚어보겠습니다. 이번에 발표된 벤처 투자법 개정안은 최근 벤처 투자 위축에 대한 당국의 어떤 고심과 고민의 흔적이 반영된 것으로 평가가 되고요. 그 타깃책을 담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최근에 고물가와 고금리 현상에 따라서 글로벌 경기가 둔화되고, 또 이에 따라서 세계 각국에서 벤처 투자가 위축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경우에도 다르지 않아서 그 벤처 투자와 벤처 펀드 모두 그 결성 면에서 2022년 하반기부터 좀 감소세에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창업 초기 기업은 금리 부담에 따른 성장 자금 조달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또 그 중기 성장 기업 같은 경우에는 후속 투자를 유치하는 데 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후기 성장 기업 같은 경우에는 그 상장 IPO나 아니면 M&A 추진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는 등 그 스타트업들이 다양한 애로사항을 겪고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중소벤처 기업부와 금융위원회가 합동으로 TF를 구성해서 그 벤처 스타트업 업계가 당면한 위기를 좀 극복을 하고, 또 미래의 성장 동력을 안정적으로 창출할 수 있는 지원 방안을 좀 마련하는 데 고심을 해왔고요. 근본 벤처투자법 개정안도 그 노력의 일환으로 나온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개정안을 통해서 다양한 벤처금융 기법이 좀 도입될 수 있지 않을까 기대가 되고, 또 투자 규제 완화를 통해서 스타트업들의 자금 경색을 좀 해소를 하고, 그리고 벤처 투자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으로 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보다 타당성 있는 개정안이 되기 위해서는 좀 현장의 그 스타트업 종사자분들이나 아니면 벤처 캐피탈 관계자분들로부터 의견을 좀 수렴을 해서 그 하위 법령을 입안을 할 때 구체적으로 좀 합리적인 내용을 담은 그 기준이 정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좀 중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저의 발표는 여기까지
지고요. Q&A는 저희 김율지영 변호사님의 발표까지 다 듣고 한꺼번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아직 구체적인 시행령이 나온 상태는 아니어서 이번 발표 이후에 또 시행령이 발표가 되는 대로 개정안에 좀 자세한 내용들을 담은 발표를 기획을 하고 있으니까요. 계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발제를 맡게 된 법무법인님의 김재영 변호사입니다. 네, 저의 발제 주제는 벤처기업 투자 유치와 경영권 보호 전략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올 11월부터 이제 벤처기업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복수 의결권 제도가 도입이 되게 되었는데요. 이로써 이제 창업주의 의결권이 확보되면서 아무래도 창업주 입장에서 기업 경영권을 좀 더 안정적으로 가져갈 수 있게 되었다고 그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번 발표에서는 일단 일반 사항인 기업 성장에 따른 지배 구조의 변화와 그리고 이제 그 변화에 따른 의결권 분산 문제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고, 그리고 투자 유치를 받을 때 피투자 회사 입장에서 투자 계약서에 어떠한 내용을 유의해야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성장이 어느 정도 이루어질 피투자 기업의 의결권 희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복수 의결권 제도가 도입된 벤처기업법 개정안 내용을 개관하려고 합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그림은 이제 워낙 많이 알려져 있어가지고 많이 보셨을 텐데, 이제 해당 그림은 스타트업 설립부터 각 성장 단계에서 이제 그 재무 사이클을 보여주는 건데요. 설립 초기에 좀 힘든 시기를 넘어가면 이후 이제 각 투자 단계별로 외부에서 투자 유치를 받고, 그리고 또 이제 기업이 이제 제대로 이렇게 굴러가기 시작하면서 기업 매출과 이익을 내면서 기업이 성장해서 결과적으로 우상향하는 곡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재무 그래프는 이렇게 나오겠지만 지배 구조는 재무 사이클이랑은 약간 다른 양상을 보이게 되는데, 이 부분은 이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이거 이제 이 페이지와 다음 페이지는 그 기업 성장 단계에 따른 지배 구조의 변화에 대해서 이제 좀 그림으로 도식화를 한 것인데, 1단계 이제 막 설립했을 때를 이제 생각을 해보면 그냥 딱 창업주 혼자서 이제 그 지분을 이제 100% 가지고 있고, 이제 여기에 추가로 들어갈 만한 자가 공동 창업주 아니면 초기에 이제 아주 초반부터 바로 설립 당시부터 합류하는 초기 임직원 아니면 매우 친한 창업주의 지인 이런 정도로 이루어져 있어서 사실상 이제 소유와 경영이 완벽하게 일치하는 이런 양상을 설립 단계에서는 보여주게 됩니다. 그런데 2단계로 넘어가서 이제 시드 투자를 받게 되면 이제 이때부터 외부인이 들어오게 되는 것인데, 이제 투자자가 들어오면서 이게 신주 발행이 이루어지니까 이제 주주 간 구성에서 좀 양상이 달라지게 됩니다. 설립 단계에서 이제 미처 들어오지 못한 창업주의 지인이 이때 들어올 수도 있고, 통상 이제 엑셀러레이터라고 하는 그런 이제 초기 투자를 전문으로 하는 그런 쪽이 이제 진입을 하게 되고, 그리고 VC 중에 또 일부가 투자를 하고요. 통상 보통 투자 규모는 개인이 들어올 때는 1, 2억 원 정도이고, 엑셀러레이터 같은 경우는 이제 5억 원 이하의 선에서 보통 투자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2단계에서는 이제 회사가 설립되고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창업주가 이제 최소한의 팀으로 회사를 운영하면서 제품 개발을 시작한다든지 이런 단계여서 창업주의 이제 자율성이 크게 필요한 시점이기는 한데, 이제 외부 투자자가 들어오면서 그 견제를 받아야만 하는 그런 입장에 놓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동시에 파운더는 주주이면서 동시에 이제 다른 주주의 견제를 받게 되는 그런 경영진의 입장에 놓이게 되고, 이런 단계에서 지금 이 단계에서 회사 입장에서는 첫 투자 조건과 제한을 최소한으로 설정해서 이제 이후에 이루어질 추가 투자에 대한 제한에 미리 대비하는 이게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다음 페이지요. 이제 3단계에서는 이제 시리즈 A로 넘어가고, 이제 3, 4단계는 사실 이제
계속 외부 투자자가 들어오는 것인데 여기에서 뭐 약어를 쓰기는 하였으나 C는 이게 C1, C2라고 되어 있는 것들은 보통 주주들을 지금 표현한 거고 이제 P는 우선 주주들을 얘기를 하고 이제 이 그림에서 그렇게 간략하게 표시를 하였습니다. 어쨌든 3단계 이제 시리즈 A로 넘어가게 되면 이제 회사의 사업 계획이 되게 좀 명확하고 구체화되면서 팀도 성장을 하고 사람도 더 있고 매출 방향성도 이렇게 하면 매출이 일어나겠구나라는 이게 되게 사업의 진행 방향이 되게 매우 명확해지는 단계에 들어가면서 이제 시리즈 A 투자를 받게 되는데 이때는 보통 이제 VC들이 들어오고 투자자별로 10억 원에서 20억 원 정도, 20억 원 정도의 금액을 투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보통 이제 RCPS로 제일 많이 들어오니까 우선주로 이제 들어오게 되고 보통 의결권을 받고 들어오니까 기존 보통 주주들과 함께 이제 주주총회를 구성을 하게 되고요. 이때부터 이제 창업주는 주주이면서 경영진이고 주주 구성도 이제 앞단에 말씀드린 대로 다르면서 이게 좀 되게 다각화되게 되는 이제 초기 투자자, 초기 임직원 같은 경우에 또 이제 주식을 받으면서 들어오는 경우가 생기니까 그래서 각 주주총회라든지 이사회라든지 경영진 직원의 이제 중첩적인 롤을 맡게 되는 그런 식으로 이제 복잡하게 이게 이후에 진행이 되고 특히 시리즈 B 이후에 또 이제 다른 우선 주주들이 들어오면서 자금 규모도 더 커지고 투자자의 요구 사항도 더 많아지고 이제 이사회 구성도 점점 더 복잡해지면서 이렇게 주주총회나 이사회가 이런 식으로 이제 좀 이질적인 구성원들을 가지게 되면 실제로 의결 정족수가 이제 충족이 되지 않아서 의결에 관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도 이제 점점 더 커지게 돼요. 다음 페이지요. 앞단에서는 보통 투자자들이 우선주로 들어오는 것을 위주로 말씀드렸고 실제로도 그러한데 상황에 따라서 전환사채나 이제 다른 종류의 이제 증권을 발행하는 방식으로 들어오기도 합니다. 이 페이지는 그냥 참고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번 챕터에서는 각 이게 앞단에서는 실제로 지배구조가 이런 식으로 달라진다라는 것에 대한 설명을 드렸으면 이번 단계에서는 계약 체결을 할 때 창업주가 이게 투자를 거듭될수록 희석되는 지분율과 더불어서 경영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어떤 점을 좀 더 신경을 쓰면 좋을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초 투자 단계에서는 이제 코파운더가 그러니까 공동 창업주가 있다고 하면은 주주 간이 계약을 체결을 하게 될 텐데 그러면 그때 공동 창업자 간에 이제 역할을 나누고 그리고 재임 기간이랑 성과 단계를 고려해서 이제 지분 처분 제한 약정을 한다든지 이런 내용이 통상 들어가게 되고 그리고 성과 달성 전에 일부 각자의 사정으로 일부 조기 현금화를 할 일이 생기게 된다고 하면 이거 창업주에게 우선적으로 매수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부여하는 등의 내용이 이제 포함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시드 투자 단계에서는 보통주 CPS, RCPS라고 되어 있기는 한데 통상은 RCPS로 이제 발행을 하도록 되어 있고 투자를 받는 입장에서는 사실 보통주나 CPS가 RCPS보다는 유리하니까 이제 협상력에 따라서 이제 그런 증권을 그쪽으로 고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리고 기타 상황에서는 이제 최초 투자다 보니까 투자자 입장에서는 되게 리스크가 높아서 이제 좀 상당한 수준의 경영 참여를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해당 계약서에서 이사 선임권을 달라고 하는 게 좀 통상적이고 임직원의 연봉 상승률을 좀 제한을 하고 당연히 또 희맹 같은 경우에는 이제 퇴사를 몇 년 동안 이제 못하도록 하는 규정과 그리고 스톡 옵션에 관한 내용도 좀 더 디테일하게 좀 낮게 본인의 이제 한도를 낮게 규정하는 그런 것들을 투자자 입장에서는 요구를 하게 되고 반대로 피투자 기업 입장에서는 이 초기 단계 경영 자율성을 확보를 하는 것이 관건이니까 이제 그리고 투자 계약상 이제 각종 보고 사항들 같은 것들이 반영되게 되어 있는데 앞단의 예시와 보고 사항들을 이제 적절히 잘 조율해서 협상을 잘 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그 외 내용은 이제 그 시리즈 A 이후에 요구되는 계약 조건과 거의 유사하다고 보입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그 시리즈 A와 AB 뭐 프리 IPO 같은 경우에는 다 이제 좀 대동소이하고 사실 거의 이제 좀 템플릿이 좀 많이 완성되어 있는 이런 상태로 실무상 운영이 되고 있는데 VC에서 통상 투자를 하고 2단계에서부터는 그리고 거의 RCPS를 발행을 하게 됩니다. 투자 계약 시 고려 사항도 이게 앞단과 크게 다르지는 않고 이제 뭐 그 어떤 내용이 이제 그 전 단계와 이제 그 지금 그리고 그 이후 단계에서 필요할지 이런 내용을 충분히 그 실무상 고려를 해서 판단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동일 라운드에 여러 투자자들이 들어올 수 있는데 이때는 단일 계약서로 체결하면 아무래도 회사 입장에서 좀 편리하겠고 그리고 단계별로 이제 최애 조건 자동 변경 조항이 들어올 수 있는데 이거를 이제 초장에 좀 미리 도입을 하게 되면 뒤에 후속 라운드가 진행될수록 맨 앞단에 투자했던 투자자들에게 계속 이제 같은 종류의 혜택을 주게 되는 문제가 이제 발생할 수 있어서 요 조항의 도입은 좀 신중하게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분 이익 관련해서 그 IPO 전에 창업자 지분이 30% 초반 수준 이상을 좀 유지를 하는 것을 실무상 권고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충 그 각 시리즈별로 20% 정도씩 지분 희석이 발생한다고 하면 IPO 시점에는 초기 지분의 32%까지 감소하는 결과가 됩니다. 다음 챕터로 넘어가겠습니다. 근데 하다가 보면 뜻하지 않게 지분이 과도하게 희석이 되어서 이 30% 밑단으로 떨어질 수가 있는데 이제 이런 경우에 복수 이결권 주식을 발행을 해가지고 그 창업주의 경영권을 좀 더 확보를 해주겠다라는 내용의 벤처기업법 개정안이 11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부분은 그 간단하게 그냥 그 의 정도를 써놓은 거라 넘어가겠습니다. 네, 이게 그 표 한 페이지로 그 중요 사항을 다 그 정리를 좀 간략하게 해 보았습니다. 일단 그 좀 지금 당장 뭐 좀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들은 볼트탭 표시를 한 건데요. 일단 그 발행 및 보유 자격은 창업주에 한정이 되는데 이 창업주는 설립 당시 정관에 기재된 발기인이면서 복수이격권 주식 발행 당시 이제 회사에 상근하는 이사이면서 설립 때부터 가장 나중에 투자를 받을 때까지 계속 30% 이상의 지분을 소유한 최대 주주를 의미합니다. 만약에 이런 요건을 충족하는 그 최대 주주가 2명 이상일 경우에는 둘이서 합산해서 50% 이상 지분을 소유하고 있으면 창업주 그 발행 및 보유 자격을 충족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그 설립 당시 정관에 기재된 발기인이어야 하는 조건 때문에 초기 기업을 뭐 인수해 가지고 사실상 크게 키웠다든지 뭐 이런 그 대표님들 같은 경우에는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발행 요건 금액은 이 대통령령으로 추가로 이제 그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어쨌든 이 투자를 받아서 지분이 30% 이하로 떨어지거나 최대 주주 지위를 벗어나는 경우에 이제 그 발행을 할 수 있는데 일단 그 정부가 추진한 발표 당시에 누적 투자가 100억 원 이상이면서 마지막 신규 투자로 지분 희석이 우려되는 이런 정도를 조건을 이게 예시로 든 적이 있어서 이 부분을 참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발행 한도와 발행 한도와 그 1주당 최대 10개까지의 의결권을 가진다는 내용을 정관에 이제 규정하도록 되어 있고 이게 지금은 당연히 정관 규정이 없을 거니까 이 정관을 개정하는 것도 가중된 특별 결의에 의하고 신주를 발행을 할 때도 가중된 특별 결의에 의하게 됩니다. 근데 이 정도의 이제 일단 어느 정도의 규모의 투자를 이미 받은 회사를 지금 전제를 하고 있어서 사실 신주를 발행을 할 때 그 자금 납입을 창업주가 제대로 하지 못하는 약간 그런 문제가 있을 수가 있어가지고 총주주가 동의를 하면 창업주가 보유한 보통주로 납입을 가능하도록 하는 단서를 두었습니다. 그리고 이 발행 요건에서
이 발행 요건에서 잠시만요. 이게 그리고 또 일정 규모 이상의 이미 기투자를 받은 약간 그런 것들이 발행 요건이기 때문에 그 창업주가 미리 수익여건 주식을 발행을 해둔 다음에 투자 유치를 하는 것은 이제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통주로 전환되는 사유 중에 그 양도 같은 경우에 이제 창업주가 이걸 이제 발행받은 다음에 넘길 수는 있지만 넘기는 순간에 그 보통주로 전환이 되는 것이고, 만약에 상장을 하게 되면 상장 후 보통주로 3년 유예 기간을 두고 이제 전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존속 기간과 그 상장 후 유예 기간 3년 중에 이제 짧은 단기간이 먼저 도달하게 되면 이제 그때 전환한다고 해석이 되면 되겠고, 이제 그 대규모 기업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필요성이 이제 없을 거라고 생각해서 이게 배제가 되고, 허위 또는 부정 발행인 경우에는 보통 주식 발행으로 간주가 됩니다. 그리고 그 창업주의 사적 이해관계 등과 관련된 안건에서는 행사가 제한이 되고, 벤처기업 지위 상실하는 경우에도 이제 계속 그 유효한 특례를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지지는 않아서 추가로 정해져야 될 것이기는 한데, 그 뭐 구체적인 보고 절차라든지 공개라든지 이런 큼직한 의무 같은 것들은 법에서 규정되어 있고, 세부적인 뭐 어떤 방식으로 뭐 보고를 하고 공시를 하는지 이런 것들은 시행령에서 추가로 그 규정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해당 의무를 위반할 경우에는 과태료 또는 형사처벌의 책임을 지도록 그렇게 이제 안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저의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Q&A 세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희가 시작하기 전에 사전 질의를 조금 요청을 드렸었는데요. 일단 한 분이 질의를 조금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거부터 먼저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오늘 좀 저희 발표의 포커스가 VC나 스타트업 업계 분들한테 포커스가 되어 있는데요. 개인 투자 조합에 관해서 질의가 한 건이 들어온 게 있어가지고요. 개인 투자 조합에서 조합원 모집을 어떻게 하느냐라고 질의를 해주신 분이 계셨습니다. 개인 투자 조합 같은 경우에도 방금 앞서 설명드린 벤처 투자법상의 여러 가지 제한들에 적용을 받게 되고요. 우선 개인 투자 조합을 결성하기 위해서는 2023년 또 4월 4일부터 좀 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업무 집행 조합원 즉 GP가 되려고 하기 위해서는 교육 과정을 통해서 개인 투자 조합, 개인 GP 자격을 우선 취득을 하셔야 되고요. 등록 요건들도 몇 가지가 있는데요. 출자금 총액은 1억 원 이상으로 좀 완화가 되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개인들의 조합이니까요. 그리고 출자 환자의 금액이 100만 원 이상이어야 하는 요건들이 있고요. 조합원 수는 동일하게 49인 이하인데 GP랑 LP 전체 합친 인원 수를 의미를 합니다. GP 요건 또 LP 요건이 또 각각 있는데요. 자세한 개인 투자 조합 결성 요건이나 신청 방법에 대해서는 필요하신 경우에 저희 법인에 또 질의를 주시면 저희가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GP 요건 같은 경우에는 출자금 총액의 3% 이상 출자를 해야 된다. 이런 요건들이 있고요. 신용도 요건도 있습니다. 개인이지만 신용도 요건이 또 부여가 되는 것들이 있고, 그리고 유한책임 조합원 즉 LP 사원 같은 경우에 개인들에 대해서는 제한 사항이 없습니다. 없고 법인도 이제 LP로 참여가 가능한데요. 법인 같은 경우에는 일정한 요건들이 있습니다. 창업 기획자 즉 엑셀러레이터라든지 창조혁신센터 사람 신기술 창업 전문 회사 이런 여러 가지 요건들이 있으니까요. 이런 부분들 유의하셔가지고 LP로 참여를 하시는 분들의 목록을 좀 정하시면 좋겠습니다. Q&A는 더 이상 없어서 저희가 오늘 준비한 발표 내용은 여기까지 마무리하는 것으로 하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후속 세미나도 계속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요. 저희 범법인 리네 기술과 법 트렌드 웨비나 계속 지속적인 관심 많이 기울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발표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